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신경과학과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엄주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신경과학과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학자로서 그리고 헌법을 전공한 법학자로서 주로 헌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헌법 이외에 또 과학기술과 의료 관련된 법들도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이 신경과학이라는 것이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법률 체계와 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신경과학과 법이 접목되었을 때 신경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경법학입니다. 신경법학은 뉴로로라고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앞서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뇌 영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뇌 영상은 거대한 그 신경과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일 수는 있겠는데요. 이것을 법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신경법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에 관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먼저 이제 뇌 영상이 어떻게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 영상은 보시다시피 이제 뇌를 촬영을 하면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촬영하던 뇌 영상 기술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이 인간 행동을 이 뇌 영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의 툴로서 뇌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뇌 영상을 보면서 그것들을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 사람이 이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것들도 뇌 영상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소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할 것이다, 미래에는.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꿈 같은 이야기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실현되리라고 희망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뇌 영상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판에서 증거물로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정보다는 해외에 미국이나 호주나 또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뇌 영상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그것이 본인의 무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뇌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뇌 영상을 찍어보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이 뇌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신빙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의 신빙성은 아직까지 재판에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신경학자인 파웰이 연구하는 것인데, FBI 훈련을 아주 숙달되게 받은 사람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고 그것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이제 FBI와 공동으로 10년 동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BI 요원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뇌 영상만 촬영해 가지고
판독해내는 이제 그런 일이 실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게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인데 이게 1848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최초로 인간 두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이지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에서 아주 평범하게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이제 폭발물 사고 때문에 이제 왼쪽 얼굴편에 쇠파이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얼굴 쪽에 쇠파이프가 관통되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엔 코마에 빠져서 오랫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극적으로 회복이 됐고요. 그 극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 뇌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 치료를 하면서 그 치료를 받기 전에는 분명히 이 게이지라는 사람이 아주 온순하고요,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능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수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말수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그 쇠파이프 관통된 이 사고를 겪고 나서 회복된 다음부터는요, 사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담당하던 의사가 정말 특이한 사례다. 뇌에 이제 그 쇠파이프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럼 분명히 뇌가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가 손상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과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뀐 것과 분명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 달 뒤에 완전히 정상인으로 했다라고 전해지고요. 근데 나중에는 노후에는 다시 이제 뭐 뇌전증이나 이런 증상이 또 생겨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담당했던 의사가 의학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고 해부했고요. 해부해서 이 사람 뇌에 어떤 부분이 손상됐는지,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고가 있기 전에는 참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성실하고 온유했던 사람이 이제 이 사고 이후에 이렇게 난폭하고 좀 거칠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갑자기 화를 잘 내고 화를 계속 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바로 이 뇌에 있다. 이 뇌 부분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이 사람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최초의 의학 학술지에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뇌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반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도록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반사회적 행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뇌의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크다, 이런 것입니다. 뇌 손상 환자에 있어서의 인격이나 성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또 법정에서 활용된 예가 또 미국의 판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미국에선 이런 또 판례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뇌 발달이 아직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뇌 발달 충동도 억제를 못하고 또 이제 계획성도 좀 미숙하고 또 위험 회피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의 뇌는 아직 미성숙한 뇌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에서 한 14세에서 18세의 뇌는 아직 미성숙한 뇌, 물론 14세 아래 이제 아동의 뇌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그 미성숙한 뇌에 있어서는 이런 충동 조절, 계획성, 위험 회피 행동 이런 것들 못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범죄가 아무리 살인 같은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가석방조차 허용이 되지 않는 종신형 이런 것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거의 이런 신경 법학에서는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사례, 그런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인의 뇌랑은
다르다. 성인의 뇌보다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판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이 뇌 영상을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법정의 증거물로서 그 많은 신경과학 연구 축적물들을 참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부에서 참고해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연구가 있었다거나 뭐 단 하나의 사례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연구 결과를 집적해서 보니 이 미성숙한 뇌를 갖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용인이, 사회적 용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말씀해 주시죠. 뇌 영상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해외 사례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어떤 법률적 범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례가 별로 없던 이유는 사실 저희 법조인들이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런 신경과학적인 증거를 모르시죠. 그래서 좀 잘 모르시기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면은 활용하고 싶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안 가지신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워낙 이제 변호사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재판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좀 더 공격 방어를 잘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어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제 영미권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미권의 이제 재판 분위기에서는 어떤 증거라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이제 채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된 걸 가지고 재판에 많이 활용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그 재판부도 워낙 많이 제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차차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법률가들도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법률의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이제 법률가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영미권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판부에까지 그것이 이제 효력을 미치게 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경과학이 또 점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 치료에 많이 활용이 되던 것이 이제 좀 더 질환이 아주 심각하지 않더라도 그 일반 사람들이라도 좀 접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DBS, 뭐 TMS, 뭐 DCS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들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병원에 가면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을 조절해가지고 많은 뭐 기분장애도 포함해서 우울증, 기분장애, 뭐 ADHD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시판돼서 나온 상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 이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기를 가지고 뇌의 어느 부분에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눈에 쓰던가 해서 이제 뇌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상, 뭐 이게 명상을 할 때 이제 그런 기구들을 써서 웨어러블 기구를 써서 자신의 뇌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구들도 이제 시판돼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그러니까 뇌 기계 인터페이스도 이제 신경과학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과학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들이 법학에 그럼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본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 즉 이런 신체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나 또는 뭐 아까 이런 TMS 기계나 이런 것들 썼을 때 신체 외부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뭐 미미하게 뭐 영향이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신체의 영향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이 그런 기계를 썼을 때 쓰기 전과 후가 뭐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신에 치매가 발생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특히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제 인지적 자유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인지적 자유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경법학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인지적 자유권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 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체계 안에, 그 실정법 안에 명확하게 명시가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또 조심스럽게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뇌와 관련된 과학과 법률과의 연계성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제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뭐 학부모가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자녀들 교육일 텐데요. 자녀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최신 연구 결과인데, 최신 이제 그 또 미국 쪽에서 연구된 건데요. 오메가3 다 아실 거예요. 오메가3.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오메가3가 인간 행동, 그러니까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신경과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신경과학, 그러니까 심리학, 인지과학, 이것을 이제 같이 융합해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신 결과인데, 오메가3가 청소년기, 자라나는 청소년기 때 반사회적 행동을 줄여줄 수 있다. 거기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고요. 이 식품의 성분이 어떤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좀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연구도 있죠. 이제 인공지능도 사실, 인공지능이 최초에는 이제 머신러닝 단계에서 지금 딥러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말 사회 전반에 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결국은 이 신경과학에서 따서 인간의 신경망 조직, 이 신경망 구성과 조직, 이것에서 상당히 많은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인공지능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또 신경과학을 융합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넘어서는 초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럴 때 그 초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는 분명히 신경과학이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초인공지능 시대로 가려면 그것은 이제 기계에서 알고리즘, 또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뭐 이렇게 외형도 완전히 이제 그 개발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까지 갔을 때 신경과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도 이 법정에서도 많이 사용할 날이 오게 된다면은 우리도 그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이제 뭐 뇌에 영향을 미친다, 즉 뭐 머리가 좋아진다더라, 뭐 명상을 한다더라, 명상이 좋다더라, 뭐 이런 제품들을 혹시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신경과학이고 신경법학이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